콘서트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MC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솔빈입니다. 1부에서는 아까 유튜버님, 과학쿠키님, 그리고 1분 과학님과 함께 했죠. 우리 2부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인공위성을 연구하고 계신 박종석 책임연구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에서 정지궤도 복합위성 체계 담당을 하고 있는 박종석입니다. 정지궤도 복합위성 체계 담당. 네. 와, 타이틀이 굉장히 긴데요. 네. 과연 이곳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정지궤도 복합위성에서 크게, 그러니까 정지궤도 위성을 일을 하는 데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본체를 하는데 저희가 네. 그 위성의 서비스 역할을 하는 본체를 네. 본체가 이제 여러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여러 그룹으로 이루어진 본체들이 잘 설계돼서 네. 제작될 수 있도록 어떤 그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 네.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체계 담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계 담당이 그런 의미였군요. 네. 전체적인 거를 딱 하는. 네. 그리고 또 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네.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이번 지난 2월 19일에 우리의 대기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이죠. 천리안 2BO를 발사하는데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식 이후로 네. 그 박사님의 일상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정시 퇴근하고 있고요. 예, 저희 저는 이제 발사장에서 네. 그 할 때까지 있었었는데요. 발사할 때까지는 저희가 좀 긴장한 채로 네. 작업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랬고 발사하면서는 네. 다들 성공해서 그 축하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요. 실은 이제 저희 위성이라는 게 네. 발사까지만 해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니고 네. 발사 이후에 다시 지상하고 또 교신을 해야 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궤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뒷일이 있어서 조금 걱정을 안고 저희가 그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네. 그 상당히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를 살짝 비껴가서 발사도 성공을 하고 그렇네요. 네네. 정말 다행이네요. 위성 진입하는데도 네. 크게 문제 없이 성공을 해서 네.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겹쳤으면 또 이게 큰일이 났을 네,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거의 하늘이 도우신 게 네, 아닌가. 맞습니다. 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서. 네. 다시 한번 이 축하의 말씀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천리안 2B, 네. 이 천리안 2BO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네. 대체 이 천리안 2BO란 게 네. 뭔가요? 그리고 뭘 관측하는 건가요? 천리안 2BO는 이제 정지궤도 위성 중에 하나고요. 네. 저희가 정지궤도 위성을 이제 천리안 1호 때 네. 처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위성을 쏘아 올렸고 네. 저희가 이제 2호가 두 번째 네. 위성이고요. 2BO는 그 해양과 네. 환경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입니다. 네. 아까 저희 1부에서 얘기 네. 많이 했죠. 그 정지궤도 위성, 진짜 위성이 이제 나타났네요. 네. 그러면은 이 대기를 관측할 때 저희가 기존에 쓰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레이더도 있고 이런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네. 인공위성으로 이걸 촬영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우주에서 그러니까 지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거시적인 관점, 네.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지역적인 곳을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동아시아 네. 아니면 전지구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조금 전반적인 특성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그 관측을 하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데를 모두 관측을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웃 나라일 수도 있고 만약에 북한이라면 저희가 관측을 하러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없는 못하죠.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위성을 저희가 사용해서 음.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넓은 눈을 가지게 된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동향도 할 수 있고 네, 네. 전체적인 분포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맞습니다. 점이 있군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이 EBO가 발사된 후부터 네. 실제로 관측을 하기까지 아직 거쳐야 할 준비 단계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관측을 하게 되는 건 언제인가요? 실제로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 그 탑재체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저희가 그 위성 발사를 하고 나서
정지궤도까지 진입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 상태가 괜찮은지 네. 이제 확인하는 시험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탑재체들을 켜서 그 위성을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상 촬영을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을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네.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보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양 탑재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 그다음에 환경 탑재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네. 정도부터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도 조만간 10월이면 한 5개월 후에는 실제로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때까진 그래도 좀 마음을 졸이시겠어요. 그런데 이 천리안 이비는 우주라는 먼 공간에 있잖아요. 네. 이 먼 거리에서 미세먼지를 지구상에 있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다는 게 약간 감이 안 와요. 네.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환경 탑재체에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프리즘을 가지고 많이 설명들을 하세요. 네. 보통 이제 프리즘, 그 백색광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이제 무지개가 빨주노초 네. 파남보에 무지개로 이제 분광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비슷한 원리로 그 지구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 대기 네.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산화황이랄지 이산화질소라든지 아니면 오존이라든지 네. 뭐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이 이제 백색광을 받으면 네. 그 스펙트럼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들 중에 일부분을 흡수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프리즘과 같이 그 이제 백색광들이 그 오염물질을 통과하고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을 네. 시켜보게 되면 그 빨주노초 파남보 영역에서 그 오염물질의 특성에 맞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검정색 선이 나타나는, 아. 그 어떤 물질 그 스펙트럼을 흡수를 해버려서 그쪽이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네.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이 그런 있구나, 어느 위치에 이제 검정색 선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면 어떤 물질이 있구나, 얼마만큼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이거 것 뭔가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물질이 있으면 네. 반대로 특정 빛의 파장만 내뿜기도 해서 네, 네. 이 스펙트럼 쫙 펼쳐보면 무지개 중에서 한 군데만 꺼놓고 네, 네, 그런 사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이거랑 같은 원리로 대기 중에 있는 애들도 한 가지 파장만 먹으니까 네. 거기만 이제 꺼멓게 나오면 걔가 있구나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관측하는 거군요. 네. 저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네. 이렇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네. 있다니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이걸 측정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우주 공간에 가만히 떠 있는 인공위성은 네. 동력을 어떻게 얻는 건가요? 우주 공간에서 크게 얻을 수 있는 동력은 이제 태양이 보내주는 네. 빛하고 뭐 열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 정지궤도 천리안 위성에서는 태양 전지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태양 전지판에 광전 소자라고 하는 네. 태양빛을 받으면 이제 전기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소자들이 태양 전지판에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전력을 가지고 뭐 탑재체라든지 아니면 위성의 어떤 기능을 하는 네. 전자 박스 같은 거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에너지원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알고 있는 태양전지판 네. 걔가 한 몫을 하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태양전지판이라던가 네. 혹은 태양 탑재체 이런 관측을 하는 애들이 우주에서 고장나 버리면 어떻게 네. 돼요? 위성은 그래서 그 고장을 대비를 해서 항상 주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리던던트로 해서 백업 유닛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한 유닛이 고장이 나더라도 네. 다른 유닛, 그 백업 유닛으로 대체를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상에서 미리 어떤 고장이 생겼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고장이 생기면 그 네. 시나리오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성에 고장이 생기면 이제 복구를 하는 그런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더군요. 네. 그러면 이 천리안 이비어는 네. 정지궤도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저궤도 위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 1부에서도 조금 얘기가 네. 됐었는데요.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위성이 위치하는 고도로 네.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한 500km에서 지상에서 보면 한 500km에서 2,000km. 네. 중궤도 같은 경우는 한 아까
8,000km에서 2만 km까지, 그리고 정지궤도 위성은 36,000km 네. 고도에 있는데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구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네. 위성을 근접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생겨서 이제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셨을 법한 뭐 정찰 위성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위성 사진들. 네, 네, 네. 그러면 굉장히 뭐 센티미터급 네. 위성 사진을 찍어서 뭐 저게 뭐 어떤 모습들을 또 다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저궤도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정지궤도 위성은 높은 고도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 지구하고 자전주기하고 동일하게 네. 지구를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계속 촬영할 수 있거나 또 어떤 곳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통신 중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뭐 관측 같은 역할은 이제 24시간 관측을 하다 보니까 뭐 동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시간별로 어떤 모습들이 변해가는지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어서 뭐 기상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쏘아 올린 해양이나 환경위성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정지궤도만의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저궤도 위성이랑 정지궤도 위성이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네,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올린 이 천리안 2비 네. 발사되기까지 네.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 브이로그가 네. 있더라고요. 네. 운송되는 브이로그가요. 그래서 전반적인 발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네. 얘기해 주세요. 그 브이로그에 저도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디 나와요? 네. 그 발사되는 그 과정에 저도 그 화물기를 타고 오. 발사장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브이로그 촬영을 했었고요. 혹시 그 같이 뽀글이 먹던 네, 그 옆에 있던 동료들입니다. 중간에 보면 저 인터뷰하는 영상도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 일단 이제 위성이 다 조립되고 나서 이제 발사장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그 위성이 안전한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컨테이너를 제작을 했고요. 그 컨테이너가 위성을 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컨테이너라서 저희가 일반 화물기로는 그 컨테이너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큰 AN124라고 하는 특별한 안토노프 화물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 화물기를 이제 타고 보통 이제 발사장으로 가게 되는데 정지궤도 위성 발사하는 곳이 보통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거의 그 적도상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발사하는데 효율이 그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그런 곳으로 가자면 굉장히 먼 시간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그때 같은 경우는 거의 20시간 넘게 비행기를 어디 나라에서 발사했는데요? 그 저희는 프랑스령 기아나라는 곳인데요. 네. 그 브라질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이 지구 정반대편이잖아요. 네. 와. 그래서 시간도 저희하고 딱 12시간 차이 나는 곳이어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인공위성도 고생이지만 우리 연구원님들이 네. 진짜 고생하셨을 것 네. 같아요.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공항에서 그 발사를 하게 되는 발사장까지 육상 운송을 하게 되고요. 육상 운송을 해서 그 발사장에 도착을 하면 다시 이제 위성을 그 컨테이너에서 꺼내서 위성이 안전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위성에 연료를 주입을 하게 돼요.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를 사용을 해서 그 정지궤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위성이기 가기까지 때문에 필요한 연료. 그 연료를 싣고 다시 이제 연료를 실은 위성을 발사체에 다시 장착을 하고 다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발사를 하게 되는 그런 손이 과정을 굉장히 거쳤습니다. 많이 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운송하는 것만 들어도 너무 어마어마한데 이 처음 개발하는 것부터 발사되기까지 진짜 많은 노력이랑 자본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고 돈은 얼마 정도가 들었나요? 저희가 개발은 2011년부터 11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10살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거의 7천억 원. 7천억. 네. 아까도 6천억, 7천억 이런. 물론 이제 그 안에 발사비도 있고 보험료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위성에 실제로 이제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7천억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천리안 2비호잖아요. 네. 2호 이전에 1호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수명이 다했다라고 들었는데 언제 발사된 거고 수명은 왜 다한 건가요? 네. 천리안 위성 1호는 2010년에 발사를 했고요. 네. 2010년에 발사를 해서 뭐 그 궤도상에 진입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11년 4월부터 시작을 네. 했고요. 위성의 수명이 천리안 위성 1호 같은 경우에는 7년이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위성이 궤도로 올라가는데 무슨 연료를 소모하고 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지궤도 위성은 이제 그 정지궤도 진입까지도 그렇지만 궤도상에 올라가서도 궤도의 위치 유지를 좀 정확하게 해줘야 네. 돼서 연료를 소모를 해서 일종의 작은 로켓을 이용을 해서 네. 위치를 잡아주는 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를 다 소모하고 나면 이제 위성의 수명이 다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천리안 위성 1호는 2018년 3월로 수명은 다한 상태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그 상태가 좋아서 저희가 수명 연장을 해서 쓰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 천리안 위성 1호에 있었던 기상이라든지 해양은 네. 저희 천리안 위성 2호로 임무 승계가 됐어요. 그래서 승계가 대단히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후배? 네, 인수인계 됐네요. 네네. 이제. 가 와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기상 위성 임무 같은 경우는 올 3월로 종료가 됐고요. 네. 그래서 2호로 이미 2호는 작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종료가 됐고 해양도 천리안 2비호가 지금 올라가서 올 10월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니까요. 아마 내년쯤 되면 해양 임무도 종료가 될 것 같고 그렇고 나면 아마 그 통신 임무만 남아가지고 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모든 거를 다 퍼주고 네, 가는 맞습니다. 천리안이러네요. 네. 그럼 이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은 네.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그 정지궤도 위성이 참 그 역할이 되게 뭐랄까 경제적으로 그 효용성이 가치가 크다 보니까 정지궤도 위성이 위치하는 곳을 국제궤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국제통신연합 ITU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궤도나 궤도 위치나 그다음에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명이 다하게 되면 그 수명이 다한 위성의 궤도나 주파수로 다른 위성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수명이 거의 다할 때쯤 위성을 한 100에서 300km 정도로 기존 고도보다 고도를 높여서 폐기 궤도라는 곳으로 위성을 이동시켜서 폐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궤도가 비게 되면 다른 위성이 그 자리를 다시 메꾸게 되는. 자리를 내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그 땅으로는 안 돌아오는 건가요? 네, 폐기 궤도로 돌아가면 아마 지구에서 멀어지던지 아니면 점점 이렇게 네. 우주 공간으로. 네. 그러면은 그래도 지구 주변을 돌다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 폐기된 위성이 돌아다니는 거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나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폐기 궤도로 올리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뭐 중간에 그런 그 폐기 절차를 밟지 않고 정지 궤도 상에 남아 있거나 연료가 부족해서 궤도 위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주변의 위성하고 충돌할 수 있는 위험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파편들이 많이 생겨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파편들이 어떤 식으로 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연구해야 될 분야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1호의 수명은 다했지만 우리 앞으로 힘낼 2호, 2호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2호는 1호보다는 수명이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7년에서 10년. 늘어서 이제 뭐 2019년, 그러니까 2A호는 19년부터 동작을 하기 시작했고 2B호는 이제 내년부터 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앞으로 10년은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030년까지는 든든하겠네요. 네. 근데 이 수명만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발전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1호에 비해서 2호는 뭐가 발전했나요? 1호하고 비교를 하자면 수명 때문에 사실은 그 수명이 연료 때문에 수명에 제한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연료 탑재량도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위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이 커지는 걸 감안해서
그 구조 같은 것도 좀 튼튼하게 설계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좋아진 점도 있고요. 또 1호에 비하면 그 성능이 되게 향상된 탑재체들을 저희가 네. 많이 실었어요. 기상이나 뭐 해양 같은 경우에 해상도가 한 4배 정도 높아졌고 관측하는 채널 수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이 생성하는 데이터량도 많아져서 이걸 지상으로 이제 내려보내야 되다 보니까 그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대역폭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빠른 네. 전송 속도를 내는 중계기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 지금 전송 속도도 빨라지는. 10배가 빨라졌어요? 네. 와. 그다음에 고성능의 그런 탑재체들이 장착되다 보니까 이게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구를 바라보는 정밀도가 좀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정밀하게 좀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게 자세 제어를 하는 성능도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발전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우주 분야에서도 무궁무진한 네. 발전을 하고 있었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천리안 2호는 근데 특이한 게 이 A호, 이 B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발사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 발사도 2번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비용도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차라리 하나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네. 왜 두 개로 나누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저희가 개발 초기에 고민을 조금 했었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탑재체 성능이 되게 높아지면서 탑재체 크기도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탑재체를 한 위성에 막 그 다 이제 넣으려면 위성도 엄청나게 커져야 돼서 그런 큰 위성을 개발하는 부담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위성에 그런 탑재체들을 다 싣게 되면 탑재체들 사이에도 서로 이제 그 간섭을 일으켜서 이제 어떤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2개 이상 탑재체를 실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성을 좀 분리해서 네. 적당한 크기의 위성을 개발하면서도 그 탑재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성을 2개로 개발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게 효율이 더 좋아졌네요. 네네. 서로 간섭도 안 일으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위성은 각각 지금 하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그림을 좀 띄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그 아마 그 인터넷에 있는 위성 추적 사이트에서 저도 얻은 그림인데요. 그 위성 추적 사이트에 보면 저희 천리안 위성 1호 영문명 뭐 지오컴셋 2A, 네. 지오컴셋 2B 이렇게 영문명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위치가 나와요. 현재는 이제 동경 128.25도에 이 두 위성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동경 128.25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강원도 인제에서 대구쯤 이렇게 내려오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경도가 128.2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면으로 들으니까 감이 확 오네요. 네네. 네. 그 상공의 그러니까 적도면에 위성이 있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이고 이 관측 영상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체감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검색을 해서 이걸 보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뭐 그 기상위성 같은 경우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네. 국가기상위성센터로 가시면 네. 천리안 위성 2A호가 촬영한 영상들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네. 아마 해양도 지금 천리안 위성 1호의 해양 탑재체가 있어서 네. 그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영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이 되게 좋은 그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환경 탑재체는 아직 이제 정지궤도 위성에서 올라가지는 않아서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중국의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해서 대기 오염 발생 물질이 얼마나 맞아요. 줄었는지 최근에 그 신문지상에 한번 뜬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유럽의 그 저궤도 관측 위성인 그 센티넬5라는 네. 위성이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궤도 위성이다 보니까 뭐 계속 촬영한 위성, 계속 그 이제 동영상 비슷하게 본 위성은 아니고요. 몇 달에 걸쳐서 촬영한 위성을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든 영상인데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라든지 산업 시설들이
가동을 중단을 하면서 오염물질들이 훨씬 더 적게 배출되는 네. 그런 사진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유사한 사진들이 앞으로 투비오의 환경탑재체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또 영상을 직접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기가 되게 깨끗해진 게 많이 네.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위성으로도 볼 수 있다면은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앱으로도 나오게 된다면은 네. 저희가 바로바로 할 수 있지 않아서 네. 더 좋지 않을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천리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 네. 이 천리안이란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된 건가요? 천리안 위성 1호 발사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름을 대국민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굉장히 좋은 이름을 이제 어느 분께서 지어주셨는데 네. 한자로 이 천리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하늘천의 마을리의 눈안. 그래서 멀리 천리를 보는 있는 안. 네, 네. 멀리에서 뭐 지구를 보는 눈, 네. 광학 장비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의미가 되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두 번째 의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늘천에 그 화합할 이 편안한 안이라고 해서 오. 저 하늘 멀리에서 그 우리 사람들의 이로움과 편안함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뭐 위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공공 서비스를 위한 네. 위성에 참 잘 부합하는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이런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위성들은 이 천리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1호, 2호, 3호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놓으니까 네. 이렇게 계속 잘 쓰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 천리안 2B를 발사를 성공한 게 네. 대외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있나요? 대외적으로 가지는 의미.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 자체로 정지궤도 위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리안 위성 1호 때는 사실은 저희가 그 해외 업체하고 공동 개발을 해서 네. 해외 업체가 책임을 지는 개발이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많이 네.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천리안 위성 2호를 하면서는 저희 독자적으로 정지궤도 위성 설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지궤도 위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고 네. 일종의 이제 플랫폼도 저희가 얻게 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추진하게 될 통신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항법 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성들의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천리안의 의미를 넘어서 박사님께는 천리안이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요. 뭐 천리안 위성 2호, 그러니까 1호 때는 이제 저도 종각일 때 네. 그 해외 파견을 나가서 일을 했었는데 2호 시작이 마침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그 제 아이들이 태어난 게 2010년이었어요. 네, 천리안 위성 2호 개발을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제 아들 키우면서 그 키우는 심정으로 위성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그 특별한 애착이 저한테는 천리안 위성 2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온전한 40대를 네. 함께 이렇게 함께 잘하신 거죠. 네. 그럼 이 천리안 2B가 발사 성공한 후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우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나라 우주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나라가 그 저궤도 위성, 뭐 정지궤도 위성 투 네. 트랙으로 지금 위성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궤도 위성은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가 조금 됐고 네. 이미 그래서 그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져서 거의 그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수십 센티미터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영상 촬영도 가능한 위성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다가왔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산화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 조금 이제 다음 프로젝트 정도를 해서 조금 더 그 기술을 좀 다듬고 저희가 더 원하는 바를 더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네.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네. 정지궤도 위성 분야에서도 네. 저궤도 위성처럼 조금 세계 수준의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발사체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발사체 저희 누리호 얘기하시는 네, 걸 것 누리호. 같아요. 네. 누리호는 이제 아마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누리호에 들어가는 엔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75톤급 엔진하고 뭐 7톤급 엔진이 있는데
인증 시험은 아마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진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누리호가 또 1, 2, 3단으로 구성된 로켓이기 때문에 네. 단 개발을 아마 지금 조립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완료가 되면 누리호 자체는 한 1.5톤급의 저궤도 위성을 우리나라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자력으로 우리나라의 위성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사할 수 있는 먼 나라까지 안 가도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들께서 그 20시간 장시간 비행을 안 하셔도 되는 네. 그런 수고로움을 덜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누리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그 이후의 미래 우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좀 전에 뭐 그 정지궤도 저궤도 위성 말씀드렸는데 네. 1.5톤급의 위성을 이제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지궤도 위성은 조금 아직 멀었어요. 저희가 네. 정지궤도 위성은 조금 무게도 크고 그다음에 정지궤도 위성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누리호가 개발이 끝나고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네. 정지궤도 위성까지를 우리나라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한 2달 동안 발사장 가서 고생하고 한국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런 고생을 조금 했었는데 그런 고생하지 않고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때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부디 하루빨리 그랬으면 하루빨리 좋겠어요. 개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2부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들에 몇 가지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위성의 태양전지로 얻은 전력을 이용해서 네. 이 보조 연료 대신에 위성 위치를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나요? 네.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실제로 네. 적용되고 있는 위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제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전기 추진 시스템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저희도 사실은 이제 다음 위성을 개발하면서는 이 전기 추진 시스템을 넣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로켓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위성이 훨씬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탑재체를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위성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작할 것이고 현재 다른 세계적인 곳에서는 이미 그런 위성들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이 정지계송의 위성의 위도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적도에 있는 이유가 뭔가요? 위도하고 그러니까 그 정지궤도 위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24시간 공전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네. 그 적도상을 공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실은 이제 관측하는 측면에서는 위도를 네. 조금 높여서 한반도 상공까지 30몇 도까지 더 가면 좋을 것 좋긴 같은데. 한데 네. 그런 정지궤도 위성 특성상 적도면을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적도면을 지금 돌고 있는. 네. 예. 그래도 그 적도에서라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것도 네.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신 최윤미님 그리고 세진광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네, 시청자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박정성 연구원님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그 앞에 1부를 진행하셨던 네. 일분과학님하고 곽국희님. 곽국희님 너무 재밌게 하셔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딱딱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 아들이 그랬어요. 되게 네. 노잼일 거라고 제발 좀 재밌게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좀 쉽게 재밌게 설명이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되게 쉽게 재밌게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좀 부족하지만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천리안위성 개발하면서 많은 연구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연구원분들께 따뜻한 성원 계속 부탁드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저희가 정지궤도 위성 계속해서 노력해서 좀 더 좋은 그다음에 좀 더 저희가 기술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위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신 연구원분들과 오늘 인터뷰해 주신 박종석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나라가 이 혁신적인 우주기술로 세계를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어질 우리 천리안 그리고 누리호의 활약으로 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우주로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 콘서트의 MC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솔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